어머님, 저 지금 친정에 가야 해요. 민호 씨가 있으면 되잖아요? 혜진이가 시계를 힐끗 보더니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어지럽다는데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더라고요. 혜진아, 시어머니가 아프다는데 친정엄마가 먼저니? 친정 엄마가 더 중요해요. 아들이 옆에 있는데 무슨 걱정이세요? 친정어머니는 혼자 두면 안 되지만 시어머니는 괜찮다는 말이잖아요. 도대체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재순이라고 합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도 벌써 3년째네요. 혼자 사는 게 서름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들 민호가 차로 10분 거리에 살고 있어서 마음만은 든든하죠. 우리 집 방 하나엔 여전히 남편 옷가지들이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가끔 그 방문을 열면 남편 냄새가 아직도 어렴풋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지만 이제는 눈물보다 추억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아침마다 혈압약과 당뇨약을 챙겨 먹으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고혈압이 심해서 매주 병원에 가야 하거든요. 당뇨까지 겹치니까 관리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라고 하시는데 말이 쉽지 실제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민호는 착한 아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썽 한 번 안 부리고 자랐어요. 대학도 장학금으로 나왔고 지금은 중견기업에서 과장까지 올라갔죠. 결혼도 30살에 딱 적당히 했고요. 며느리 혜진이는 첫인상이 참 깔끔하고 예뻤어요. 목소리도 곱고 말투도 정중했고요. 결혼식 날 혜진이가 절을 하면서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몰라요. 이제 딸 하나 생겼구나 싶었거든요. 남편도 며느리 보고 복스럽게 생겼다며 흐뭇해했었죠. 결혼 초기엔 정말 괜찮았어요. 혜진이가 명절 때마다 음식도 정성스럽게 만들어 오고 안부 전화도 자주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머님, 친정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모셔다 드려야 해요 라고 하더니 점점 그런 일이 잦아졌어요. 주말마다 친정에 가고 평일에도 친정일로 바쁘다고 하고요. 그럴 때마다 마음 한편이 서운했지만 혜진이도 외동딸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며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친정 부모님도 소중하신 분들이시잖아요. 하지만 병원에 갈 때마다 혼자 가야 하는 게 점점 힘들어졌어요. 어지럼증이 심한 날엔 택시에서 내려서도 휘청거렸거든요. 그래서 민호한테 부탁해보면 엄마 혜진이가 친정어머님 모시고 병원 간다고 해서 제가 회사 일찍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친정어머님도 중요하지만 시어머니인 제게도 조금은 신경 써주면 안 되나 싶어서요. 지난달엔 혈압이 갑자기 오르면서 응급실에 가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민호한테 전화했더니 어머니, 혜진이가 친정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가겠다고 해요. 택시 타고 가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서럽더라고요. 응급실에서 혼자 링거 맞으면서 이게 뭔가 싶었어요. 옆 침대 할머니는 며느리가 와서 등을 토닥여주고 있는데 혼자 천장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혜진이를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이 양가 부모 다 챙기기 쉽지 않을 거라고 혜진이 나름대로도 힘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민호도 중간에 끼어서 어려울 텐데 괜히 갈등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 지냈죠. 혜진이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야 하면서요. 하지만 요즘 들어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혜진이가 친정에만 매달리는 게 점점 심해지는 것 같거든요. 뭔가 균형이 깨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밤에 잠이 잘 안 올 때가 많아졌어요. 어제도 혈압 재러 병원에 혼자 갔다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는 안 오세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괜히 창피하고 서러워서 바빠서 못 왔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론 복잡했어요. 과연 이게 맞는 건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은 화요일이었어요. 새벽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왔어요. 혈압약을 먹었는데도 어지럼증이 심해서 벽에 손을 짚고 겨우 일어섰거든요. 거울을 보니 얼굴도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런 증상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지난달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의사 선생님한테 혹시 약을 바꿔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해요. 혼자서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어요. 라고 하셨거든요. 오전 9시쯤 민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회사에 있을 시간이라 조심스러웠지만 정말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거든요. 민호야, 엄마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에서 바쁜 티가 났어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말씀드려야겠다 싶었어요.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혜진이한테 부탁 좀 해볼래?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민호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전화 너머로도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니, 혜진이한테 물어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1시간쯤 기다렸어요. 소파에 앉아서 시계만 계속 보고 있었죠. 침실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부엌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했어요. 11시가 되어서야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혜진이가 오늘 친정어머님 MRI 결과 나오는 날이래요. 친정어머님이 많이 불안해하셔서 혼자 못 두겠다고 해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MRI 결과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쓰러질 것 같은 시어머니보다 우선이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럼 어쩌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회사에서 나갈 수가 없어서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거든요. 택시 타고 가시면 안 될까요? 가슴이 벌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아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 옆에 있어줬으면 했던 건데요. 알겠어. 혼자 가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마음은 왜 이렇게 어둑어둑한지 모르겠더라고요. 택시를 불러서 병원에 갔어요. 운전기사분이 혼자 오세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네, 혼자요 라고 대답했는데 그 말이 입에서 나오면서 괜히 초라해지더라고요. 병원 접수 창구에 앉아서 번호표를 뽑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어르신들은 대부분 가족이 함께 와 있었어요. 며느리가 팔을 잡아드리고 아들이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죠. 진료실에 들어갔더니 담당 의사 선생님이 혈압을 재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어머님, 혈압이 많이 올라갔네요. 이런 상태로 혼자 다니시면 위험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서요. 아들은 회사 일이 바쁘고 며느리는 친정일이 있고. 의사 선생님이 잠깐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보호자가 정기적으로 함께 와주셔야 해요. 약물 조절도 필요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하거든요. 고혈압이 이 정도면 뇌출혈 위험도 있어요. 뇌출혈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남편도 뇌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다음 주에 정밀 검사 받으시고 일주일에 2번은 병원에 오셔야 할 것 같아요. 혈압 체크하고 약물 반응도 봐야 하고요. 일주일에 2번이라니. 그걸 혼자 어떻게 다니라는 건지 막막했어요.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혜진이 친정어머님도 걱정되시겠지만 시어머니인 제게도 조금은 관심을 가져주면 안 되나 싶어서요.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이렇게 아픈데 물 한 잔 떠다 줄 사람도, 괜찮냐고 물어볼 사람도 없다는 게 서글펠더라고요. 저녁 때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병원은 어떠셨어요? 혈압이 많이 올라서 일주일에 2번씩 와야 한대. 아, 그래요? 그럼 다음엔 제가 모시고 가볼게요. 고마운 말이긴 했지만 마음 한편으론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모시고 와줄까? 아니면 또 혜진이 친정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할까?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단순한 일일까? 혜진이가 정말 바빠서 그런 걸까?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친정어머님이 아프시다고 해도 시어머니가 응급 상황인데 그걸 모르는 척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매번 친정일이 먼저라니.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계속 혼자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길고 하얀 복도를 끝없이 걸어가는데 아무도 없는 그런 꿈이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 얼굴이 더 야위어 보였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혜진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건 지난달부터였어요. 병원 일이 있은 후로 유심히 지켜보니까 정말 노골적이더라고요. 토요일 오후에 이미순 언니가 놀러 왔어요. 같은 아파트 동에 사는 절친한 친구죠. 우리 둘이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혜진이가 친정어머니랑 팔짱을 끼고 나타났어요. 어머니, 오늘 엄마랑 백화점 가서 옷도 사드리고 맛있는 거 드시러 가요. 혜진이 목소리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친정어머니한테는 정말 다정하고 상냥하게 말하더라고요. 친정어머니, 옷매무새도 정성스럽게 다듬어드리고요. 혜진아, 돈 많이 쓰지 마라. 에이, 엄마. 좋은 거 사드려야죠.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얼마 전에 제가 병원 갈 때는 그렇게 바쁘다고 하더니 친정어머니랑은 여유롭게 쇼핑을 하러 간다니요. 이미순 언니가 제 표정을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순아, 혜진이 요즘 좀 이상하지 않니? 왜? 친정하고 시댁 차이가 너무 심해. 아까도 보니까 친정어머니한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던데. 이미순 언니 말이 맞았어요. 혜진이는 정말 두 얼굴을 가진 것 같았거든요. 그 다음 주에는 더 심한 일이 있었어요. 혜진이가 SNS에 올린 사진들을 보게 됐거든요. 민호 휴대폰을 빌려 쓰다가 우연히 본 건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친정어머니랑 고급 일식집에서 찍은 사진, 온천 여행 간 사진, 병원에서 정밀검진 받으시는 모습까지. 글에는 우리 엄마 최고, 엄마 사랑해요. 효도하는 딸이 되고 싶어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인 저와 관련된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어요. 명절 때 찍은 가족 사진조차 올리지 않았더라고요. 며칠 후에 혜진이 친정어머니 생일이었어요. 민호가 저녁 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혜진이 어머니 생신이라서 호텔에서 코스 요리 드시러 가요. 미리 예약도 해놨대요. 그래? 좋겠다. 네, 혜진이가 몇 주 전부터 준비했어요. 선물도 미리 사놨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생일 때를 떠올려 보니 너무 대조적이었거든요. 제 생일은 2달 전이었는데 그때 혜진이가 뭐라고 했는지 생생히 기억나요. 어머님, 오늘 생신이시죠? 집에서 밥하기 귀찮으니까 나가서 삼겹살이나 먹어요. 삼겹살이나 먹어요라는 말투가 얼마나 퉁명스러웠는지 몰라요. 마치 귀찮은 일을 대충 처리하자는 식이었거든요. 실제로 그날 갔던 고깃집도 동네 흔한 곳이었어요. 메뉴도 대충 시키고
케이크도 편의점에서 산 작은 거였죠. 30분 만에 후딱 먹고 나왔어요. 그런데 친정어머니 생일에는 호텔 코스 요리라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 주말에 이미순 언니가 또 왔어요. 제가 그간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으니까 언니가 화를 내더라고요. 재순아, 그건 너무 심하다. 시어머니랑 친정어머니를 그렇게 다르게 대할 수 있어. 그러게 말이야. 나도 모르겠어. 혜진이가 원래 그런 애야? 결혼 초기엔 괜찮았잖아. 처음엔 정말 착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미순 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며느리가 그럴 수는 있어. 하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건 너무 심해. 특히 내가 아픈데도 병원 안 가겠다고 하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언니 말을 듣고 보니 제가 너무 참고만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젊은 사람이니까 배려해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이건 정도가 심한 것 같았거든요. 그 다음 주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정기검진 받으러 병원에 가는 날이었는데 혜진이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혜진아, 미안한데 이번엔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혜진이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어머님, 친정엄마가 또 아프세요. 오늘도 친정에 가야 해요. 그럼 어쩌지?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 꼭 데려오라고 하셨는데. 어머님, 이해해 주세요. 친정엄마가 더 급하거든요. 그때 혜진이가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님도 이해하세요. 친정이 우선이에요. 시댁은 뭐 어쩔 수 없이 챙기는 거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시댁은 어쩔 수 없이 챙기는 거라니. 그동안 제가 느꼈던 서운함이 착각이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혜진아, 그 말이 뭐야?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친정 부모가 더 소중하죠. 시어머님도 그 정도는 이해하시겠죠. 혜진이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민호가 와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혜진이의 진심을 알아버린 이상 예전처럼 넘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이미순 언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정말 화를 냈어요. 재순아, 그건 며느리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야. 시댁을 어쩔 수 없이 챙긴다니. 그게 말이 돼? 나도 그때 정말 충격받았어. 혜진이가 완전히 선을 넘었구나.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그제야 깨달았어요. 혜진이는 처음부터 저를 진심으로 시어머니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걸요. 그냥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대하는 상대였던 거죠. 그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이런 며느리와 어떻게 계속 지내야 할지, 아들은 왜 아무 말도 안 하는지 정말 답답했어요. 뭔가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날 오후 2시쯤이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싱크대를 움켜쥐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다리에서 힘이 쭉 빠지면서 주저앉을 뻔했거든요. 어떻게든 거실 소파까지 비틀비틀 걸어가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죠. 이런 어지럼증은 처음이었어요. 혈압약을 먹었는데도 이상했거든요. 마침 민호와 혜진이가 저녁 먹으러 온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3시 반. 아직 1시간 정도 더 기다려야 했지만 그래도 곧 올 거라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4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왔어요. 민호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제가 소파에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어머니, 얼굴이 왜 이래요? 많이 아파 보이는데.
어지러워서 못 일어나겠어. 아까부터 계속 그래. 혜진이가 뒤따라 들어왔는데 평소보다 더 시무룩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아픈 것도 대충 훑어보더니 휴대폰을 꺼내서 뭔가 확인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급한 볼일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민호야, 병원에 가봐야겠어. 이런 어지럼증은 처음이거든. 그때 혜진이가 시계를 힐끗 보더니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오빠, 저 지금 친정에 가야 해서요. 엄마가 오늘 종합검진 결과 나온다고 같이 병원 가달라고 하셔서요. 목소리부터가 귀찮다는 티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질 것 같다고 하는데 표정 하나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어머니가 이런데 좀 누워 계시면 괜찮아져요. 혈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저는 정말 늦으면 안 되거든요. 혜진이 말투가 정말 차갑게 느껴졌어요. 마치 길거리에서 쓰러진 행인을 보듯이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조금의 걱정이나 미안함도 없었어요. 혜진아, 그래도 어머니가 저 정말 가야 해요. 친정엄마가 혼자 병원 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 순간 가슴이 벌렁 내려앉았어요. 친정어머니는 혼자 병원 가시면 안 되는데 시어머니는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말이잖아요. 혜진이는 벌써 가방을 메고 현관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그럼 저 먼저 갈게요. 늦으면 안 되거든요. 인사도 성의 없이 대충 하고는 성큼성큼 걸어 나가버렸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더라고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마음을 더 쓸쓸하게 만들었어요. 다행히 민호는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혜진이가 나간 후에 제 옆에 앉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물 좀 드시고 약 드세요. 민호가 옆에서 등을 토닥여주니까 어지럼증이 조금씩 나아졌어요. 따뜻한 차도 끓여주고 혈압도 재주고 했거든요. 정성스럽게 베개도 돋워주고요. 고맙다, 민호야. 내가 있으니까 마음이 놓여. 당연하죠. 제가 모셔야죠. 민호의 세심한 보살핌 덕분에 저녁 때가 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약도 제때 챙겨주고 죽도 끓여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서글펐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아프다고 하면 발을 동동 구르면서 걱정한다던데 우리 혜진이는 왜 이렇게 남보다도 못하게 구는 걸까요? 길에서 마주친 아무 할머니한테도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쓰러질 것 같다고 하는데도 친정 가는 게 더 급하다니. 이게 정상적인 며느리의 마음인가 싶었어요.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민호가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에 놓고 화장실에 간 사이에 메시지 알림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혹시 급한 일인가 싶어서 화면을 봤는데 혜진이 이름으로 온 단체 메시지였어요. 처음에는 안 볼 생각이었는데 시어머니라는 단어가 보여서 무심코 읽게 됐어요. 혜진이가 친구들하고 나누는 대화였거든요. 혜진이가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니가 또 어지럽다고 난리라느니 정말 귀찮아서 어쩔 줄 모르겠다느니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친구가 그래도 좀 챙겨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혜진이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친정엄마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시어머니한테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챙기는 척만 하면 된다는 말까지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혜진이가 평소에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말이었거든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운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서운함이 착각이 아니었어요. 혜진이는 정말로 저를 어쩔 수 없이 챙기는 짐짝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며느리 노릇하는 척했던 거고요. 그 메시지 내용을 제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뒀어요. 언젠가는 민호에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이 알아야 할 일이니까요. 저녁에 이미순 언니한테 전화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정말 기가 막혀 했어요. 재수나 혜진이가 완전히 선을 넘었구나. 시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니. 언니, 나 정말 어떡하지? 이런 며느리와 어떻게 계속 지내야 해? 재수나, 이제는 참으면 안 돼. 혜진이가 너무 심해. 언니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막상 아들한테 며느리 흉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민호는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혜진이가 저를 무시하는 것도 참을 수 없지만 뒤에서 그런 말을 하면서 앞에서는 며느리 노릇하는 척하는 게 더 기가 막혔거든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도 더 나빠지는 것 같았고요. 이제 정말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혜진이의 진짜 모습을 민호에게 보여줘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더 이상 착한 시어머니로만 살 수는 없었어요. 제 자존심도 제 마음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심이 가슴 깊은 곳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일주일 동안 정말 조용했어요. 민호도 혜진이도 연락이 없었고 집안은 고요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했어요.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눈치만 보면서 살았을까 싶었거든요. 며느리 비위 맞추려고 아들 곤란하게 하지 않으려고 계속 참기만 했던 거죠. 그런데 참아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혜진이는 여전히 친정만 챙기고 저는 계속 뒷전이고요. 이제 방법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일 먼저 한 일이 동사무소에 전화하는 거였어요. 혹시 혼자 사는 어르신 돌봄 서비스 있나요? 친절한 직원분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요양보호사 서비스, 무료 건강검진, 응급시 연락 체계까지 생각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주에 신청서를 다 작성했어요. 복지관에서 하는 어르신 프로그램도 알아보고 병원 갈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자원봉사 서비스도 신청했죠. 요양보호사 김 선생님이 처음 오신 날이 기억나요. 50대 중반의 다정한 분이셨는데 집안 정리도 도와주시고 혈압도 재주시더라고요. 어머님 혼자 계시기 힘드시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좀 적응됐어요.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아들이 있긴 한데 바빠서요. 김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요즘 다들 바쁘시죠? 그래도 어머님이 혼자 계시니까 저희가 잘 챙겨드릴게요.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말을 듣는 것 같았어요. 혜진이한테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복지관에서 하는 건강 체조 프로그램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비슷한 나이의 분들과 운동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무료 건강검진도 받았어요. 복지관에서 주선해준 의료진이 직접 집에 와서 혈압, 혈당, 기본 검사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병원 갈 일이 줄어드니까 스트레스도 덜하고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민호와 혜진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거 보니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혜진이가 불쾌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요양보호사가 온다고 들었는데요. 응, 일주일에 3번씩 와. 왜 저한테 상의도 없이 그런 걸 신청하셨어요? 혜진이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장애? 너 바쁘다면서. 제 대답이 평소보다 단호했어요. 혜진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미리 말씀은 하셔야죠. 너한테 말해봤자 어차피 친정일이 더 급하다고 할 거잖아. 그때 혜진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제가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민호가 어색한 기색으로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혜진이도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걱정은 무슨. 나 아플 때 병원도 안 가겠다던 사람이. 그 말에 혜진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민호도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이제 나도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희한테 기대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말고. 그날 이후로 정말 달라졌어요. 병원도 복지관에서 연결해준 자원봉사자분과 함께 가고 집안일도 요양보호사 선생님 도움받아서 하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혜진이 눈치 볼 일도 없고 아들한테 부담 줄 일도 없었거든요. 가끔 이미순 언니가 와서 물어봐요. 재순아, 이제 어때? 훨씬 좋아. 내 일을 내가 해결하니까 속이 시원해. 그래, 그게 낫지. 남한테 기대봤자 실망만 하는 거야. 정말 그랬어요. 혜진이한테 기대하지 않으니까 서운할 일도 없고 화날 일도 없었어요. 며느리가 해줄 거라고 기대했던 게 문제였던 거죠. 이제는 그런 기대 자체를 접었어요. 대신 저를 진심으로 도와주는 분들과 함께 지내니까 훨씬 마음이 따뜻했어요. 제가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혜진이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큰 수술을 받게 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민호가 저녁에 와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혜진이 어머님이 담낭 수술을 받으셔야 한대요. 내일 입원하신다고 하네요. 그래, 많이 아프신가 보다. 네, 혜진이가 지금 완전히 패닉 상태예요. 친정에서 며칠 머물러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냥 며칠 있다가 올 줄 알았어요. 혜진이가 항상 친정일을 우선시했지만 수술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혜진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민호가 혼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혜진이는 언제 와? 아직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친정어머님이 회복이 더딘 데다가 친정아버지가 혼자서는 돌보기 힘드시다고 하네요. 2주일이 지나고 3주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혜진이는 아예 친정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민호한테서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니, 혜진이 친정에서 좀 복잡한 일이 생겼나 봐요. 무슨 일인데? 친정 삼촌들이 간병비나 수술비를 누가 얼마나 낼 거냐고 싸우고 있다는데 혜진이가 제일 많이 부담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래. 그리고 친정어머님이 퇴원하신 후에도 당분간 누군가 돌봐드려야 하는데 친정 형제들이 다 바쁘다고 하면서 혜진이한테 떠넘기고 있다고 해요. 그제야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혜진이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했던 친정에서도 막상 힘든 일이 생기니까 혜진이에게만 모든 걸 떠넘기고 있었던 거죠. 한 달이 지나자 혜진이 상태가 심각해 보였어요. 민호 말로는 밤낮 없이 간병하느라 몸무게가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친정 삼촌들은 뭐 하고 있는데 다들 본인 일이 바쁘다고 하면서 돈만 조금씩 보내고 있어요. 실제 간병은 혜진이 혼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이러니했어요. 혜진이가 그렇게 우선순위로 여겼던 친정에서 정작 혜진이는 홀로 모든 짐을 지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혜진이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그동안 한 번도 제게 전화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지쳐있고 간절해 보였거든요. 응, 혜진아. 어떻게 지내? 어머님, 죄송한데
혹시 잠깐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뭘? 엄마 퇴원하시면 누군가 하루 종일 돌봐드려야 하는데 저 혼자서는 힘들어서요. 며칠만이라도 함께 있어 주시면. 그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그동안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챙기는 거라고 했던 혜진이가 이제 와서 도움을 요청하다니. 혜진아, 나는 이제 내 건강 챙기느라 바쁘다. 네. 복지관 프로그램도 있고 병원 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나도 바빠. 혜진이가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나 아플 때는 친정이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 전화 너머로 혜진이가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한참 침묵이 흐른 후에 다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친정 삼촌들도 도와주지 않고. 그건 너희 친정일이지. 내가 왜 끼어들어야 하지? 그렇지만, 혜진아, 너도 이제 알겠지. 정작 힘들 때는 가족도 남이 된다는 걸. 그 말에 혜진이가 흠칫했나 봐요. 제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알아챈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그건 나는 이제 나 챙기기도 바쁘다. 너도 알아서 해.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며칠 후에 민호가 와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혜진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 친정에서도 혜진이 혼자 모든 걸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민호야, 혜진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하셨는데요? 시어머니한테까지 신경 쓸 여유 없다고 했어. 민호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말을 언제요? 친구들한테 보낸 메시지에서 어쩔 수 없이 챙기는 척만 하면 된다고도 했고.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혜진이가 뒤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처음 알게 된 거였죠. 어머니, 그게 진짜예요? 증거도 있어. 내 휴대폰으로 온 메시지 캡처해뒀거든. 그날 이후로 민호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혜진이를 감싸던 모습이 줄어들었거든요. 일주일 후에 혜진이가 직접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아위어 있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뭐가? 그동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님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친정일만 우선시했네요. 처음으로 혜진이 입에서 사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어머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정말 간절해요. 혜진아, 나도 이제 너만큼 이기적으로 살 거야. 내 일이 우선이니까. 혜진이가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이 했던 말들이 그대로 돌아오니까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동안 나는 너희 눈치 보느라 내 건강도 제대로 못 챙겼어. 이제는 안 그럴 거야. 그날 혜진이가 돌아간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마음을 다 토해낸 기분이었거든요. 이미순 언니가 와서 그 얘기를 듣고 박수를 쳤어요. 재순아, 속이 다 시원하다. 혜진이 꼴 좀 봐라. 내가 너무 착하게 살았나 봐. 착한 게 아니라 너무 참았지. 이제라도 정신 차린 게 다행이야. 정말 그랬어요. 혜진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친정에서도 막상 힘들 때는 혜진이 혼자 모든 걸 떠안게 되는 현실을 보니까 씁쓸하면서도 시원했어요. 이제 혜진이도 알았을 거예요. 자신이 저에게 어떤 식으로 대했는지 말이죠. 혜진이가 친정에서 완전히 고립된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어요. 민호가 와서 들려준 얘기가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어머니, 혜진이 친정에서 큰일이 났어요. 무슨 일인데? 혜진이 친정 삼촌들이 수술비 부담을 두고 혜진이를 완전히 따돌리고 있다고 해요. 처음엔 혜진이가 제일 형편이 좋다고 해서 많이 내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의논에서도 빼버렸대요. 그래. 친정어머님 간병도 혜진이 혼자 하고 있는데 친정아버님은 고생한다는 말씀 한마디 없으시고요. 오히려 간병이 서툴다고 혜진이를 탓만 하신다고 하네요. 민호 얘기를 듣고 보니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혜진이가 그렇게 목숨처럼 여겼던 친정에서 정작 혜진이는 이용만 당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혜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완전히 지쳐서 울기만 한다고 해요. 친정에서는 계속 더 많은 걸 요구하는데 혜진이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상황이에요. 며칠 후 저녁 무렵이었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는데 문을 열어보니 혜진이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모습이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얼굴은 완전히 야위어서 보리 속 들어갔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옷차림도 평소와 달리 단정하지 못했고요. 완전히 지친 사람의 모습이었죠. 어머님, 혜진이가 말하다가 그만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한편으론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론 이제야 현실을 알았구나 싶었어요. 들어와. 거실 소파에 앉힌 다음 물을 한 잔 가져다 줬어요. 혜진이가 물을 마시면서 계속 훌쩍거렸거든요. 혜진아, 무슨 일인지 말해봐.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혜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놓았어요. 친정삼촌들이 어떻게 혜진이를 이용했는지, 친정부모님이 혜진이를 당연하게 여겼는지 말이죠. 친정에서 저를 완전히 혼자 두고 있어요. 돈은 내라고 하면서 의견은 무시하고 간병은 혼자 하라고 하면서 잘못하면 탓만 하고요. 그래서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어머님께도 똑같이 했구나 싶어서요. 혜진이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말했어요. 그동안 어머님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님이니까 당연히 뒷순이고 당연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으로 혜진이 입에서 진심 어린 반성의 말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아프실 때도 병원 가야 하실 때도 친정이 더 중요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서럽고 억울한지 알겠어요. 이제 알았구나. 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께 정말 심하게 했어요. 그때 민호도 들어왔어요. 혜진이가 온다고 연락을 받았나 봐요. 민호가 제게 와서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네요. 너도 이제야 알았구나. 네, 혜진이 얘기 듣고 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서러우셨을지. 정말 죄송해요. 아들까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 쌓였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많은 것이 달라진 상태였죠. 혜진아, 민호야.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두 사람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우린 이제 너희에게 기대 안 한다. 다만 서로 예의는 지키고 살자. 혜진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는 그런 식으로 안 할게요. 혜진아, 내가 반성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금방 돌아올 것 같니? 그렇지만 나도 이제 깨달았어. 며느리한테 기대하는 게 잘못이었다는 걸. 혜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선을 그을 줄은 몰랐나 봐요. 앞으로는 각자 살자. 명절 때 형식적으로 만나고 큰일 있을 때만 연락하고 그 정도면 충분해. 어머니. 민호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심해. 혜진이가 나한테 한 게 더 심했지. 그때 혜진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친정만 챙기면서 살았듯이. 혜진이가 그제야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시댁은 늘 희생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은 당연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만 생각했고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지. 어머님,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혜진아, 나는 이제 너희 없이도 잘 살고 있어. 굳이 힘들게 관계 회복할 필요 없어. 정말로 그랬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 복지관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분들 덕분에 혜진이 없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나는 이제 나를 진심으로 챙겨주는 분들과 지낼 거야. 어쩔 수 없이 챙기는 척하는 사람 말고. 그 말에 혜진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이 예전에 한 말이 그대로 돌아온 거니까요. 그날 혜진이와 민호가 돌아간 후 이미순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혜진이가 와서 사과했어. 그래, 어떻게 했어? 선 그었어. 각자 살자고. 재수나 속이 다 시원하다. 혜진이가 이제야 자기가 뭘 했는지 알겠구나. 그동안 내가 너무 착하게만 살았나 봐. 착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걸 요구한 거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챙기는 게 당연한 거잖아. 정말 그랬어요. 제가 과한 걸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만 바랐던 건데 혜진이가 그조차 거부했던 거죠. 이제야 혜진이도 깨달았을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시어머니를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제가 혜진이한테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할 일도 화날 일도 없었어요.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반년이 지났어요.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복지관 건강체조에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요. 비슷한 나이의 분들과 함께 운동하면서 웃고 떠드는 시간이 정말 즐겁거든요. 박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건강이 우선이죠. 몸이 튼튼해야 마음도 편해요. 운동 후에는 복지관 도서실에서 책도 읽고 가끔 요리교실에도 참여해요. 혼자 해먹는 반찬 만들기를 배우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요양보호사 김 선생님도 계속 와주세요. 일주일에 3번씩 오셔서 집안 정리도 도와주시고 건강 상태도 체크해 주시죠. 어머님, 요즘 많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가 봐요. 가족분들 관계도 좋아지셨나 봐요. 글쎄요. 그냥 기대를 안 하니까 편해졌어요. 김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하시다 보니 가족 간 복잡한 사정들을 많이 보셨나 봐요. 혈압과 당뇨 관리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약도 제때 먹고 하니까 수치가 많이 안정됐거든요.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확 줄었어요. 혜진이 눈치 볼 일도 없고 서운해할 일도 없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혜진이는 그 이후로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하고 명절 때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와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응, 잘 지내고 있어.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예전 같으면 고마웠을 텐데 이제는 그냥 당연한 예의 정도로 받아들여요. 더 이상 혜진이한테 큰 기대를 하지 않으니까 서운할 일도 없었거든요. 민호도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더 자주 와서 안부를 묻고 병원 갈 때도 직접 모셔다 드리려고 해요. 어머니, 다음 주 검진 때 제가 모시고 갈게요. 괜찮아. 복지관에서 도움받고 있으니까. 그래도 아들이 모시고 가야죠.
고마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예전처럼 간절하지는 않아요. 이미 혼자서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미순 언니와 차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순아, 요즘 정말 달라 보여. 어떻게? 표정이 밝아졌어. 예전엔 항상 뭔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는데. 그러게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얼굴도 밝아지나 봐요. 혜진이가 이제 잘해준다며. 응, 그런데 이상하게 예전만큼 감동은 없어. 이제 와서 잘해준다고 해도 당연하지. 한 번 깨진 그릇이 어디 완전히 돌아가니? 언니 말이 맞았어요. 혜진이가 아무리 잘해줘도 예전 같은 마음은 들지 않더라고요. 가끔 남편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남편 영정사진 앞에 앉아서 이야기해요. 여보, 이제야 좀 제대로 사는 것 같아. 그동안 너무 눈치만 보고 살았네. 당신도 그걸 안타까워했을 거 아니야? 이제는 나부터 챙기면서 살 거야. 당신 목까지.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분명히 제 편을 들어줬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제 모습을 보면 기뻐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녁에 혼자 TV를 보면서 차를 마시는 시간이 가장 평온해요. 아무한테도 눈치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지내는 시간이죠. 며칠 전에는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 당일치기 여행도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바다를 보면서 마음이 정말 후련했거든요. 박 선생님 혼자 사시는데도 참 밝으세요. 가족한테 기대 안 하니까 오히려 편해요. 저도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한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셨어요? 기대를 접으니까 되더라고요. 해주면 고맙고 안 해줘도 상관없고.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혜진이한테 기대했을 때는 항상 서운하고 실망스러웠는데 기대를 접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는 혜진이가 잘해주면 그러려니 하고 못해줘도 원래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가요. 대신 저를 진심으로 도와주는 분들께는 정말 고마워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 복지관 직원분들, 자원봉사자분들께 말이죠. 늦었지만 깨달았어요. 남이 아닌 나 자신부터 챙겨야 한다는 걸요. 그동안 며느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제 건강도 제 마음도 뒷전으로 밀었었는데 그게 잘못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이제는 남편과 저를 먼저 생각해요. 남편이 좋아했을 일들,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요. 그렇게 사니까 하루하루가 훨씬 의미 있고 행복해졌어요. 가끔 혜진이가 어머님, 예전처럼 가까워질 수는 없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해요. 혜진아,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해. 서로 예의 지키면서 지내자. 정말 그래요. 더 이상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이제야 진짜 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